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 씨 파면으로 대선 6월 3일 날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윤석열 아직까지 부부가 관저에서 퇴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대선할 때 개헌까지 하자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에도 이가 속 뉴스픽. 오늘은 최하나 뉴스토마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아닙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소식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부과 발표로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 일본 주가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7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 9일이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이 중국을 향해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이 시장의 공포심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어제 코스피는 5.57% 떨어진 2328.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폭은 지난해 8월 5일 이 갑작스러운 경기 후퇴 우려로 8.77% 급락한 이후 가장 컸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거래를 5분간 중단시키는 이 매도 사이드카도 8개월 만에 발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역시 어제 오전 한때는 9% 가까이 니케이 지수가 하락했고 대만 증시와 청명절 휴장을 보낸 이 중국과 홍콩 증시의 주가 하락폭은 각각 9.6%, 7.34% 그리고 13.22%로 더 컸습니다. 주식 하십니까? 우리 최하나 아나운서? 네, 조금 합니다. 네, 저 조금 하는데 네. 조금 하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도. 오늘은 좀 회복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제 대통령 아닙니다. 불소추 특권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에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윤석열 씨와 이 같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네. 국방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 비상계엄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윤 씨 역시 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네. 자, 뭐 중요한 거는 지금 관저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구치소나 이런데 재구속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구속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재차 구속이 가능한데요.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 재구속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다른 증거를 발견한다. 이 부분 윤석열 범죄들이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결국 관건은 수사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은 경호처에 가로막혀서 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번번이 실패를 했었는데요. 예. 만약 이거를 성공하게 된다면 이 재구속 사유로 삼을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윤 씨 구속 취소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낼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것, 또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최상병 순직 사건 등등 이 윤석열 씨와 관련된 수사가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윤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가 파면됨으로써 김건희 역시 지금 수사에 속도가 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윤석열 씨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네.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조율을 시작한 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가져온 직후인 지난 2월 말인데요. 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 측에 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었는데 김 씨 측이 탄핵 심판이 있어서 조율이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선 탄핵 심판과 별개로 3월 중순 전에 출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저희 뉴스토마토가 최초로 보도를 했고 결국 지금 창원지검, 중앙지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천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 좀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이 윤 씨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차례 이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냐 네.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윤 씨는 누구를 공천 줘라 한 적도 없고 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는 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도 이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는 지난해 2월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이 선거 이후에 장관이나 또 네.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야 김건희를 이제 불러서 수사한다. 이 검찰 수사 처음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검찰은 음흠.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 이 9개월이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 뒷북 압수수색으로 이 당시 명 씨의 휴대폰을 제때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만 보강을 했는데요. 또
또 지난해 11월에 이미 검찰이 윤 씨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확인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통화한 이 전모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조사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검찰은 앞서 이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네. 김건희 씨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했다면서 이 특혜 논란이 거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청사에서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론 낸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일단 재수사할지 검토 중입니다. 아니요. 재수사해야 되고요. 제대로 하십시오. 이제라도 일반인입니다. 민간인. 제대로 된 조사 없으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명태균한테 지난 대선 당시에 일주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 달라고 보고서 달라고 독촉한 정황도 드러났네요. 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또 여론조사 업체 P&R 서명원 대표와의 이 통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22년 3월 2일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이 명 씨가 강 씨에게 윤석열 씨가 원한다면서 P&R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달라고 독촉하는 통화와 이 강 씨가 서 씨에게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검찰은 다른 수사 보고서에 김건희 씨가 명 씨로부터 받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사전에 퍼뜨리자 김 여사가 또 사고 쳤다. 이러다 큰일 난다면서 이 관계자들끼리 한 통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런 여론조사 한 것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는 윤석열 씨가 볼 거라면서 당선될 건데 자료 달라는데 안 주면 되느냐라면서 P&R이 없어질 수도 있다. 외상값도 안 갚는다고 하라고 이 강 씨에게 서 대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서 대표에게 윤 후보 당선과 동시에 외상값도 다 갚을 건데 마지막이니 자료 한 번만 더 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 윤 씨 부부에게 수차례 걸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문자 내용만 확인될 뿐 윤 씨 측이 명 씨 측에 비용을 전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비용을 주지 않고 여론 조작하고 공천 개입하고 안 되니까 뭐 준다고 하고 등등 돈도 안 주고 다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증거들은 차고 넘치죠. 수사 결과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한편 어제 공천 대가로 1억 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이 사람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천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이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팀은 축구 선수 이천수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아하, 예. 2018년 1월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 씨 등이 이 건진법사 법당에 찾아와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청탁할 당시에 이 이천수 씨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때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법당에서 이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정 씨 등이 공천을 청탁하자 건진법사가 윤한홍, 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이 전 씨 휴대전화 화면에서 윤한홍이란 이름을 분명히 봤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건진법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다 들렸다라면서 이 법당에서의 자리 배치도 손으로 직접 그려서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증인으로 막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천수 국가대표가 수화기 너머로 사람이 했던 말까지 듣고 이것도 진술을 했네요. 네, 이 씨는 윤 의원이 당 여론조사에서 2위인데 어떻게 해서 1위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함께 들은 예비후보 측도 흡족해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비후보 측도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또 이천수 씨는 이 뒷돈이 전달된 과정도 굉장히 상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정 씨 측이 보자기에 싼 돈을 법당 위에 올려놨고 액수는 1억 원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진술 역시 예비 후보 측 진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씨는 또 건진법사가 1억 원에 대해서 저기로 가야 되는 돈이라면서 내가 갖는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건진법사와 이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는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조사가 아주 필요하겠죠. 지금 뭐 뇌물 아니면 선거 관련해서 돈을 지급한 건데 이 전성배가 공천 대가로 받았던 1억 원 결국 공천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준 예비 후보자 정모 씨한테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근데 그중에 1억 원이 이 지금 일부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이 돌려줬다. 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청탁한 이 예비 후보자 정재식 씨는 이 뒷돈 1억 원을 건진법사에게 건넸지만 4월 경선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이에 정 씨 측은 정 씨 측근이 고소하겠다고 항의를 했고 이 건진법사는 5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또 정 씨와 건진법사 사이를 연결해준 사업가 이모 씨도 2천만 원을 보내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나머지 3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자 이 정 씨 측근은 다시 사업가 이 씨에게 전성배나 윤한홍한테 청구서를 보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예. 항의를 했습니다. 아하.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돈 3천만 원은 결국 윤한홍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 씨가 돌려준 것으로 보좌관이 확인이 뭐라고 됐습니다. 돌려줍니까? 네. 네, 이 한 씨는 이듬해 3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명의 계좌에서 정 씨 측근에게 1천만 원을 보냈고요. 또 6개월 이후에 나머지 2천만 원도 이체를 합니다. 이렇게 총 3천만 원을 보낸 직후에 한 씨는 보내드렸습니다.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돈을 되돌려준 문자 메시지와 계좌 내역 또 뭐 진술 등 모두 남아 있는데도 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윤한홍 의원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한 보좌관에게 오히려 물어봐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공천 뭐 비슷한 일들이 계속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하면서 몇억 주고 공천 받고 뭐 이 지역이면 이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되니까요. 달성군도 있었죠. 지금 영천인데 관련된 게 윤한홍 의원도 관련되고 있다.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돌려줬다. 등등의 얘기들 확인할 게 많습니다. 거의 다 확인된 것 같은데요. 왜 확인을 더 이상 안 하는지 그 부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하나 아나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당 1번 출구 두 분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승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내란수계가 파면된 이후에 방송에서 표정이 다 밝다는 생각이 드네요. 밝아 보이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은 됐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퇴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얘기 먼저 해보죠. 좌절하지 말자 늘 여러분 지키겠다 곁에서 이런 메시지 왜 이랍니까? 죽어도 못 보내. 나의 권력을 죽어도 아. 못 보내겠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네. 보여준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 정치에 부합하는가. 음흠.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리고 극렬한 문제 심지어 저는 집회에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사회자가 외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계속 나를 지지해 달라는 건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지금 여의도파하고 광화문파가 있다. 국민의힘에도. 광화문파는 여전히 극우 지지층을 바라보는 층인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결별을 못하는 축에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곧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내가 계속 대선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금 아하. 사실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 있지 수사 방해, 않습니까? 그 체포 영장 방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진행될 수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입건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관제에 머무르면서 경호처 직원들 회유 압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관저가 아니라 빨리 재구속해야 된다. 그게 더 구치소로 심각하다. 가야 된다. 그렇죠. 구치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풀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기 있는 바람에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크로비스타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단독을 써야 된다고 해요. 경호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호 때문에 CCTV를 곳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사생활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경호 인력들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에게 소란스럽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지켜주는 곳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국가가 지켜주는 네, 것 그것은 뭐 여러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전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지켜달라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층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앞서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저는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뭐죠? 본인의 형사 재판에 이제 직접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현역일 때와 퇴역일 때의 형사 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들도 바로 이탈을 할 것이고 이미 그 아래 하부에 있던 군 지휘부라든지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이미 이제 이탈을 할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탈이 가속화되고 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또 그중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그렇죠. 전만 하더라도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출구조사 결과 보고 방송 중단시켜. 이러한 사례들, 빈차 행렬들 이런 것들이 저는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국민의힘이 지켜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켜주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뭡니까? 강성 지지층에 대한 윤석열의 영향력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절연을 못하지만 이제 영향력이 없네? 그럼 바로 절연합니다. 아하. 그러면 바로 공무원들 더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 앞장서서 예. 그 과거의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겁니다. 제보를. 결국은 자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내를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뭐 와. 일각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뭐 스크린 골프장 있는 거 그 아니냐. 안에 뭐 있다고 하잖아요. 사우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국정감사 때 야당에서 예. 문제 제기한 바가 있는데 혹시 이거 드러날까봐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다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국가가 지켜주는 보다 안전한 구치소로 가는 게 너무 맞다. 이기적이에요. 그래도 리더를 했던 사람이고 국민의힘 정당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어쨌든 윤석열 파면되면서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거 또 공고를 할 것 같은데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네. 오늘 국무회의가 이제 화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선 일자를 결정을 할 건데요. 뭐 이거 당연한 거지만 저는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채무가 있다. 채무가 있어요? 예. 아니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 본인이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던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아직 국회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다 위법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법을 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잠시 참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법적인 책임 다 물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고 마은혁 상설 특검 등등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아유,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얘기하는데 네. 최상목도 그에 못지않게 나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요. 국민들은 내란 수계가 일으킨 친이 구태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 놀이하는 듯이 하고 네. 경제 다 망가지는 거 그대로 방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됐고 무엇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하지 않은 거 분명히 위헌이고 예. 헌법 파괴 사실상 동조한 겁니다. 이런 건 책임 물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기 대선이 아마 6월 3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6월 있어요. 3일 같아요 지금. 아, 네. 화요일입니다. 예. 봤더니 이제 그럼 수요일 날 발표가 되겠죠?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예. 수요일 날. 그리고 딱 봤더니 첫 주말이 6월 6일 금요일이 현충일 연휴.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 상상입니다만 국민들이 딱 조기 대선 멋있게 치르고 연휴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려면 도대체 누가 되는 게 좋을까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공정 경선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연휴를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아주 시끄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정치권 이슈가 이런 개헌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확실히 현실성에 기반을 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인은 없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을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대해서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을 걸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고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거.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개헌 투표를 대선일에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날 3월 자, 6월 3일 날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네. 우리가 개헌안을 의결한다고 2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개헌안이 의결이 되면 또 18일 동안 대통령은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38일이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총 최소 38일입니다. 그러면 6월 3일에서 역산으로 38일을 하면 예. 4월 26일 안에는 이게 개헌이 결정이 나야 돼요. 민주당 안에서만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모든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2주 남았는데요. 2주 정도의 이 개헌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더 큰 건 뭐냐면 개헌 플러스 선거구제 합의가 돼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도 해야 된다. 병립형 비례대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는 국회의원들의 본인들의 배지가 날아가냐 다시 한번 하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또 유불리가 달라요. 맞아요. 또 중진과 초선들과의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이걸 한다? 아니 그 이거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 얘기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탄핵 선고로 전국이 좀 안정적이고 또 그렇게 운영되는 그 시점에 왜 하필 일요일 날 이 얘기를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의원들도 뭐 예. 공개적으로 글도 올리고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내란 세력 단죄라든가 여러 가지 진실 규명의 과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만 해도 벌써 지금 개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칫하면 국민의힘의 정략적 물타기로 흐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국민의힘이 뭐 자기네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 헌법 파괴범을 옹호했던 당에서 지금 헌법 고치겠다?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당연합니다. 200석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국민적 공감대를 얻냐나 했는데 국민들이 공감하겠어요? 국민의힘이 당장 참여연대 공감하겠습니까? 두 번째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권력구조 뭐 개편 등이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었다가 하면은 이게
밥을 빨리 지으려다가 완전히 익지도 않은 밥, 탄밥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익지도 않으면 설익은 밥. 설익은 밥. 네. 익지도 뭐 않은 그럴 수도 설익은 있어요. 밥. 설익든 탄밥이든 못 먹어요. 그래서 맛없어요. 우리가 예. 뭐 이제 일단 개엄 이후에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보여준 관심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잘 담아내는 거지 이렇게 성급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아, 의원식 그런 의장 생각이 그 월장하고 담 넘어가고 이럴 때 참 그거 괜찮았는데 뜬금없는 이런 어떤 제안 의도가 네.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제 이럽니까? 과거에 이제 국회의장단에서도 보좌관 생활을 해봤는데 이 국회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든 역대 의장님들이 다 개헌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 왜냐면 국회의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입니다. 이들인데. 주요 요직의 인물인데 또 정치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딱히 손댈 만한 게 없어요. 왜? 정치는 양당 지도부가 하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젠다가 국민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고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아젠다는 개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의장님들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좀 시기가 중요하다. 왜? 내란 종식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아젠다로 인해서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우리가 제대로 된 청산을 못한다. 제대로 된 청산이 있어야지 그 다음이 이제 대한민국 발전하는 거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예. 적폐청산이 지금 1위입니다. 시대정신. 개헌은 5위에 있더라고요. 5위에 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 우원식 의장께서 조금 성급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뭐 필요하다 개헌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등등 민주당에서 대부분 뭐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이거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유, 제가 보니까 뭐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의원뿐만 아니라 뭐 원외위원장들도 네. 그렇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란 세력 척결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민생이에요. 민생도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경제, 지금 경제. 힘을 예. 모아야 되는데 당장 모양새가 보니까 개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말씀해 줬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걸 반대한 국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그냥 개헌이라는 뭉텅이를 던져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 통합 과정이 되겠습니까? 국론 분열 과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뭔가를 던졌을 때 국민의힘이 좋다고 바로 받잖아요. 의심해봐야 돼.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두 분은 또 민주당 쪽 계시니까 네. 간단하네요 사실은. 네. 국민의힘 좋아하면 안 하면 되네. 네. 국민의힘이 네. 싫어하는 거면 네. 물론 그래도 우리가 내용은 살펴봐야 해서 예, 예. 객관적인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 해야 되지만 네. 말도 안 근데 되니까. 확실한 거는 국민의힘 매우 좋아했어요. 네. 아니 근데 국민의힘 네. 너무 놀부심부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뭐 굳이 홍보에 비교하자면 홍보 네. 내집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엉뚱하게 자 우리 세러스 뭐 집을 짓자. 야. 집을 짓는데 니네 와봐. 내가 살 집은 어떻게 할지 니네 한번 의견 제시해봐. 예. 국민들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기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걸 아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개헌 얘기할 때 임기 단축만 얘기해요. 그럼 임기 단축 얘기하면 누가 좋습니까? 국민들이 바라겠습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0명이 몰라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염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 근데 지금 본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본인들이 당원 1호 본인들이 탄생시킨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습니다. 출당이나 탈당 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거는 결정하지 않고서 아. 3일 만에 뭐 조기 대선 국면 들어간다. 이거 국민들 진짜 화납니다.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3일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3일 장을 하려면 윤석열하고 빨리 출당하고 그러니까 그만한 조치를 그렇죠. 한 다음에 그런 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들끼리 그냥 3일 지나면 다 살아있어요. 그 괜찮다는 안에 거 앞에 방 그렇습니다. 안에 살아있는 살아있는데 권력이에요. 뭘.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뻔뻔하고요. 네. 아 이게 뭐 다른 당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극우 지지층에 가려고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김문수 장관 음흠. 어떤 행태 하셨는지 보셨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휩싸여 있고 한동훈 뭐 마찬가지고 네.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비리 의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부터 제대로 받아라. 전 얘기하고 싶지. 갑자기 뭐 대선 치러가지고 얼렁뚱땅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잠룡이란 말 쓰잖아요. 잠룡. 예, 잠룡. 잡룡 아닙니까? 아이, 잡룡. 그렇게 하지 마. 잡스럽다 할 때 잡. 네, 그렇습니다. 잠밀이 잠자고 있는 잠이 잠이냐 아니고. 예. 잠룡이냐 그러니까 잠룡이란 말을 쓰려면은 윤석열과의 관계 그다음에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죠. 그래야 잠룡이라고 하지. 이건 뭐 이거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우리가 뭐 우리 평론하는 분들이 탄핵 결정이 인용 결정이 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뭐 바뀌거나 아니면 확 윤석열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국민의힘 뭐 의리가 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2시간 넘는 의총 뭐 중진회의 했는데 결국은 현 지도부 재신임하면서 뭔가 윤석열하고 같이 가는 모양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앞서서 말했던 네. 잠룡이든 말 다 잘못된 말이다. 왜? 거기에 용이 없어요. 용이 없어요? 도룡룡. 예,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뉴노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죠? 뭐냐면 원래 네. 지금까지 정치 도의라는 거는 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 다시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보고 또 평가받고 잘하면 연장되는 거고 또 당연한 거 잘못하면 아니에요. 그게 민주국가 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국민의힘은 잘못하면 물러나질 않고 내가 더 잘할게 하고 다 이번엔 더 잘할게 해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들로 지도자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소신과 철학을 관철해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팬덤이 있는 것이고 그 팬덤이 생겼다는 건 그동안의 정치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역량을 보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면 우리 그래서 압도적 지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압도적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광훈, 전한길 등 이 구구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되어 있는데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근데 이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절연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어차피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과감하게 이번에 우리 조기 대선은 우리 예를 들어서 후보 내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정당으로 그것도 방법이긴 건너겠다. 한데. 변화와 쇄신. 그래서 새 얼굴 데려와서 하는 거거든요. 네. 자,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구청장 보궐 공천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 자유통일당 나왔던데요.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 국민의힘 전 구청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이번 조기 대선에 왜 열린 겁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공천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새로 다시 뭐 연임을 하든 교체가 되든 저는 관심 없지만 네. 최소한도로 할 건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계속해서 윤석열가 절연하지 못하면 저는 집토끼도 떠나고 산토끼도 떠나고 벌써 내부적으로 김재섭 의원 뭐라고 했어요? 고름 걷어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진을 고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어떤 대선이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대선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그릴 수가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각 후보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민주당 후보 욕하는 걸로만 국민의힘은 대선 치를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도 선거 부정론, 망상론을 퍼뜨릴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들에게도 참 불행한 일이고 제가 맞아요. 보기에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들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안타깝다는데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 날짜 정해지면 사퇴하고 또 경선도 하겠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 분위기 괜찮습니까? 뭐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경선을 할 때 일단 네. 몇 분이 출마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하. 출마자의 숫자에 따라서 예비 경선을 하느냐, 바로 많으면 예비 경선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비 경선을 하느냐, 본 경선을 하느냐. 그러면 본 경선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후보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다만 무슨 뭐 조국 혁신당에서 말하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완전 국민 뭐 참여 경선 저는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세요. 저기 이번에 탄핵에 대한 찬성이야 반대하는 집회가 세졌잖아요. 탄핵 네. 반성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들이 전부이긴 하지만 그들이 작정하고 역선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당원들의 권리와 그 잘못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룰은 좀 제대로 정하되 완전 그 경선했을 안에서에 때. 예. 대해서는 조금 약체 후보론 보다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배려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일단은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네. 이른바 삼김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추대 얘기도 하고 있고 경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대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당내에서는 경선으로 가지 경선으로 가야 않을까라는 예측이 된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좀 시간이 촉박해서 네. 이 어떤 과정을 조금 간소화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원들의 손으로 우리 후보를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또 당원들이 그걸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경선 과정도 우리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멋있는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민생 문제를 놓고 좀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있는 비전 경쟁해서 비전. 국민 마음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어떤 당이든 이렇게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네거티브가 많이 등장했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네거티브보다는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녹여내는 그런 멋있는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네거티브 안 해도 압니다. 안 해도 압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네.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자꾸 네거티브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좀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 얘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걸 우리가 뭐 정쟁이라고 그렇죠. 하진 않거든요. 뭐 그런 건 치열하게 하셔도 좋죠. 그럼요. 자, 조국 혁신당 얘기 조금 했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미국식 완전 국민 경선제인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조국 혁신당에서? 막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된이라는 표현보다 정말 대선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없잖아요. 조국 대표 전 대표인가요? 네, 전 대표죠. 감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도 정치 결사체인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열렸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로서는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나름대로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민주당의 후보들과 함께 묻혀서 가는 것이 사실 조국 혁신당에게는 저는 좋다고 아무나 생각을 나와서 해요. 대권 하겠다고 하면 저도 할까요? 해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장난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담양에서 뭐 승리해가지고 네. 약간 업된 측면이 있고 저도 그 마음은 아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기 대선은 그냥 대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시 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고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지 그 압도적인 승리를 동력으로 또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법적으로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거 대응을 안 해줄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본인들 후보 뽑고 만약에 또 저희들 후보가 나오면 뭐 나중에 단일화 뭐 지지 선언도 좋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 그 프라이머 같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조국 혁신당은 뭐 제가 예전에 열린민주당이었죠. 뭐 그런 비슷한 좀 이게 윤석열 퇴진을 목표로 한 정당이다 본인들 주장이었는데 좀 영구히 가는 정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대로 좋은 후보를 당내에서 뽑으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중에 법야권 후보들이 그때 가서 경쟁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각 당의 후보로 나야지. 네. 왜냐하면 당장 민주당 당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네. 봐요. 네. 그렇다면은 당장 민주당 당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많은데. 더 분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윤석 그리고 총장부터 하자. 저도 차라리, 예. 당비내는 당원이거든요. 근데 당원이시겠죠. 네, 예. 다 그분들에 대한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 당원들. 내가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액이라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참여했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옳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조국 혁신당은 혁신당대로 네. 후보를 선출하고 뭐 그 후보들이
나중에 통합이 될지 뭐 그는 건 그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의 경선 룰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당원 7대 일반인 여론 3. 네, 이제 민주당은 5대 5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은 후보들이 정해지면 그렇죠. 또 룰을 또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 있겠죠. 것이죠. 예, 바꿀 수 있는 있는데 것이죠. 지금 뭐 일반적인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사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민주당의 대세론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후보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인지도 제고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국정 철학에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너무 더 처져버리면은 아 그렇죠. 네. 나가서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네. 나의 비전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군지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아닙니까? 자꾸 왜 민생 얘기를 하냐면은 예, 예. 사실은 우리는 윤석열 내란 수계 때문에 AI에 대한 이 시기도 이미 놓치고 있고요. 네, 맞아요. 또 트럼프 정부의 이 무역 큰일 폭풍에 났어요,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큰일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 국가 지정으로 인해서 뭐 과학계까지 피로받고 있는 문제 이런 거 있고요. 사실 어떤 정당이 큰 비전을 하려면 어쨌든 저희는 이제 기본사회라는 것이 당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뭐 후보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제가 말씀드린 네거티브한 국민들 야 윤석열 파면시켜주더니 민주당이 저래라고 하실 수 그럴 수 있다라는 있으니까. 겁니다. 그래서 이 경선 과정 자체가 룰을 어떻게 하든 저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멋있는 경쟁 체제 비전으로 가자고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어쩌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뭐 파면이 끝이 아니고 이제 회복되는 시작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별의별 얘기들이 탄핵되면 좀 잠 좀 잘 잘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정치권 하나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 계속 최근에 해왔던 정책 행보들 이제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그런 정책 경쟁을 해야지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내부 집안 싸움 하는 걸 제일 국민들은 싫어한다. 저는 이런 모습. 저는 네. 치열하지만 겸손하게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윤석열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행보한 게 아니라 불났는데 달려갔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 가서 좋은 얘기 들은 게 아니라 막 항의도 듣고 하는 데도 다 듣고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행정부 관계자도 아닌데 네. 엄청 비판 막 욕설을 욕설 들었어요. 듣고 막 어떤 할머니는 뭐 또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네. 괜찮다고 하셔도 된다고 주인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 듣는데 좀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국민들에게 치열하고 어쨌든 정치인들로서는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데는 민주당도 늘 마음 아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겸손한 모습 이재명 대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후보들도 그런 자세로 간다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좋게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모든 후보들이 민주당은 좀 그렇게 뭐 좀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까요? 국민의힘의 후보는 두 가지로 나눠질 예. 겁니다. 하나는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자. 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자.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보면 광역 단체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한 5명 됩니다. 뭐 인천, 서울, 뭐 충남, 대구, 경북. 아니 단체장들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처음에 출마했을 때 2년 전입니까? 네. 뭐 나 3년 전에 아니 내가 이 지역 발전시키겠다고 해 표를 받아가지고 된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이 방관한다는 게 전 너무 잘못된 것 같다. 특히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대구시장으로서의 홍준표의 모습보다 대권을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면 TK 그 대구 지역이 완전 본인 텃밭이라고 정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산불나고 수해나고 그랬을 때 맞아요. 골프 치고 딴짓한 사람들이 대선 나오겠다니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 짧게만 더 해보면 네. 이 목적 자체가 지자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대선 도전한다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이 당권. 많고 네. 또 일부는 정권. 뭐 실제로 좀 뭐
김문수 장관이나 이제 인기 좋으니까 또 가고 뭐 그렇게 나눠지는 건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이분 10명이씩 넘는다고 하니까 잠룡이. 근데 제 생각에 이 예.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 주류 측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역 정치인들이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면 그들에게 당권을 가져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 관료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네. 사람들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당권을 장악하기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독수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정욱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의 얼굴에 간판을 바꿔서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동안 지금의 친년 주루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수월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파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싸울 것이다. 결국 탄핵 찬성파는 저는 그 국민의힘에게 소외당하고 아하. 비주류로 남고 그러면 또 다시 그 내란 옹호 정당으로 갈 것 같다. 시간이 짧은데. 윤석열 파면된 후에 나경원 네. 의원이 거기 가가지고 독대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진짜 기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대선에 개입하려는 아. 윤석열의 의도고 그럼 저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번 대선은 결국은 윤석열로 또 치르겠다는 아니 건 그러니까 뭐예요? 저게 답답한 거예요. 윤석열 관제 나가지도 않고 메시지 던지면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면접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제가 뭐 다른 당의 후보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죠. 근데 이게 잡룡인가 도룡령인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상당히 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죠.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한동훈 후보 대표,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뭐 합니까? 아니 뭐 요즘 뭐 책도 내는 것 같고 뭐 예. 본인은 거짓말을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앞으로는 그 법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아니 어떤 분이 이제 형님이 들어가니까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제 와가지고 저러는 건 좀 어이가 없다. 다만 그러니까 탄핵 계엄 이후에 네. 조그만 행보는 그래도 우리가 뭐 일부는 봐주면 하나 보지만 나머지는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때에 아마 기회를 잡았으면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섰을 건데 그러더만 그때 탄핵 때는 참 잘했다가 그 계엄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당대표직도 놓고 지금은 사실 정체성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가 뭐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탄핵 때 전 잘했다고도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상식적인 행동인데. 그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잠깐 칭찬받으니까 본인이 완전히 칼자루를 줬다고 생각하고 뭐 한동훈 공동 운영 뭐 이런 얘기하다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강성 지지층이 엄청 결집하고 강성 집회가 세지다 보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내공이 없다 보니까 그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탄핵을 찬성했던 거에서 입장을 좀 바꾸려고 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박정훈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친한 게 있어봤자 비전이 없구나. 그래서 뭐 윤석열이 뭐 탄핵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우리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이거는 그럴듯한 소리지만 결국엔 나 친한 게 안 하고 친윤 주류 갈래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급 용어로 짧게. 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런 정치는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12.3 비상계엄부터 그동안 내란 사태로 마음 고생하신 분들 많죠. 자, 관련해서 오늘은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윤석열 드디어 파면이 됐습니다. 우리 네, 소장님께서는 네. 그 파면 선고됐을 때 네.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한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뭐, 아마 국민들하고 다 똑같았을 텐데요. 네. 그,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한 느낌? 네. 아주 뭐, 올 것이 왔지만, 너무 네. 당연한 일이지만, 뭐, 눈물 나고 막 그 감동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뭉클했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좀 당연한 어떤 심리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그 오랫동안 적체돼 왔어요. 그 예. 시간이 지체돼 왔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막 이런 마음이 강하고 뭐 심지어는 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못 잤습니다. 아, 네네. 네.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이 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쫙 감정이 빠져나가는 듯한 눈물로 이렇게 네네. 뭉클하면서 눈물이 예. 아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판결이 파면으로 났는데도 네. 윤석열이 메시지를 2개를 냈는데 보니까 승복하지 않는 모양새예요. 이런 거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 그 사실상 구속됐을 때부터 네. 서서히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게 보였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옆에서 계속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윤석열이 거의 탄핵 심판 과정 막판에 가면은 얼굴빛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있으면 저 사람 완전히 항복하겠다 이런 느낌까지 있었는데 네. 구속 취소가 돼 버렸어요. 구속 취소. 예. 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다시 망상에 빠져드는 거죠. 아, 야, 이거 나 살아날 수 있구나 이거 뭐 음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가서 또 아마 굉장히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급부로.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는 아직도 헛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헛꿈을 꾸고 있다. 예, 뭐 아. 이제 재기할 수 있어. 뭐 그러니까 만약에 감옥에 구치소에 있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훈련한 게 컸다. 구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예. 윤석열이 다시 아, 내란 세력을 선동하는 아하.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빨리 다시 재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재구속이. 네네. 아니 관저에서 퇴거를 안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막판까지 한번 개겨보겠다. 이러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끌어내야죠. 이거 무단청구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가 뭐 나오긴 나올 텐데 끝까지 버티진 못할 텐데 네.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는 거죠. 아, 아니 이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뭐 이틀 3일 만에 50 몇 시간 만에 나왔던데 지금 파면된 지가 언젠데 네. 오늘까지도 있고 뭐 갈지 안 갈지 이것도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또 그 안에 많은 증거들 이런 것들 또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빨리 구속을 시키고 당장 퇴거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내란 대행들이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근데 전혀 지금 그런 압박을 안 하니까 네, 뭐 윤석열은 아직도 뭐 김건희랑 둘이서 야, 이거 뭐 방법이 없겠냐 이런 거 짱구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그래야 얼마 가진 못하겠지만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까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네. 그동안 내란 상태 참 넉 달 걸린 것 같아요. 1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오랫동안 예. 진행되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른바 이게 병명은 아닌 것 같아요.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네. 스트레스 네. 요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병명은 아닌데 실제로 그런 걸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뭐 그것도 병은 병이죠. 아, 병입니까? 새로운 종류의 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일단은 가장 큰 두려움은 불면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의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일으켰던 비상계엄은 그냥 단순하게 뭐 계몽하겠다 이 자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네, 그게 드러났죠. 음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분은 계엄이 파면됐을 때 네. 처음으로 든 생각이 살았다라는 생각이 살았다. 들었다고 예.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공포, 네. 두려움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 계엄 저지르고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음흠. 사람이 전혀 처벌이 안 되고 대통령은 파면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내란 대행을 하고 있고 네. 뭐 구속했다 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분노가 계속 누적되면서 음흠. 이제 불이한 세상에 대한 분노랄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음속에 쌓이면서 속에서 막 불이 났던 거죠. 음흠. 근데 그게 그렇지만 뭐 지금 완전 해결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그죠? 예. 네, 윤석열 파면으로 예.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한 고비를 넘은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내란성 스트레스가 끝날라 그러면 조금 더 남았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윤석열 지지하는 그 세력들 심리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을 왜 지지할까요, 윤석열을? 이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네. 뭐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소수. 예. 이런 사람들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보통 제가 얘기하죠. 네. 합리적 보수는 이해를 따져서 지지하는 건데요. 예를 네. 들면 뭐 윤석열이 내 기득권과 우리 집 국가를 제일 잘 지켜줄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이해됩니다. 지지하는 예. 극소수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공포형 보수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공포형 보스. 예. 네네, 보수. 이 사람들이 보수, 보수가 예. 된 이유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왜 지지하느냐? 음흠.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가 되지 않았을 때 네. 빨갱이라고 몰려가지고 사냥당하는 거를 평생 보고 자란 사람들, 살아온 사람들, 예. 노인 세대가 특히 많죠. 음흠. 이 사람들이 보수가 된 거는 야 저쪽에 붙지 않으면 죽는다. 음흠. 내가 잘못해서 시위대라도 가담해서 데모하고 그러면 군대 출동하면 다 죽는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본 사람들이에요. 아하. 4.19 일어나서 세상이 바뀔 것 같았지만 예. 5.16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 모습 본다든가 맞아요. 예. 또 서울의 봄이 와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또 전두환이가 나와서 다 죽이고 5.18 됐었죠. 5.18로 그 예. 전에도 뭐 이제 더 있었죠. 아.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내가 이쪽에 진보나 개혁 쪽에 붙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보수가 된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맹목적으로? 이성적 지지가 아니에요. 아하. 이해관계를 따져서 지지하지 않고 예.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거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노인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좀 놀라운 게 파면된 이후에는 약간은 좀 차분한 분위기예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예. 사실상 이념적 입장을 가지고 맹렬하게 자발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냥 표나 찍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예. 이런 사람들인데 그 거리에 나왔던 그 시위대 뭐 쉽게 하면 극우 시위대, 극렬 네. 시위대 예. 이 사람들은 관제 시위대라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관제 시위대다. 그러니까 이쪽 그 탄핵을 요구했던 시민들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음흠. 탄핵을 요청했던 시민들, 국민들은 자기 돈 내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위에, 집회에. 네. 그리고 입장이 투철하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 같은 게. 근데 이 극우 시위대는 사실상 정부에서 판을 깔아주니까 네.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외감이라든가 뭐 열등감, 뭐 사회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나와서 그걸 해소하는 공간으로
그 집회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열성적으로 한 사람들은 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극우는 기본적으로 관제 극우 성격이 있어요. 관제적이다. 예. 예, 즉 뒷배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라는 그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경찰도 이 시위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아 맞아요. 예. 예, 뭐 이 진보나 개혁 쪽에서 시위했을 때 느끼는 압박감 같은 걸 안 느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경찰의 지지와 비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완장 차고 뭐 이런 채워줘야 뒤에서 그 완장 믿고 설치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 완장 빠졌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동력이 떨어지죠. 아 그래서 차분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돈도 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쪽이. 돈도 없다. 돈도 안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이제 굳이 뭐 돈 써서 나올 만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 있겠지만 네. 다수는 그냥 아유 야 이제 됐네 끝났네 뭐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확 떨어진 거죠. 자, 뭐 그럼에도 이 각종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이 내란 전국 속에서 이런 진영 간 또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여전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심지어 내전 극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공포형 보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공포가 완화되는 겁니다. 아, 공포가 없어져야 된다. 예. 없어지거나 이제 최대한 대폭 줄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남아있는 한 입장을 잘 못 바꿔요. 아.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보면 그 공포가 줄어드는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보수가 와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시기에 한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던 30%가 깨지죠. 맞습니다. 예. 10몇 %까지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2018년인가요? 17, 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3번 정도 했을 때 맞아요. 예. 그때도 이쪽 지지율이 85%까지 넘어갔으니까 아주 뭐 높았죠. 예, 보수 콘크리트 지지율이 또 깨지죠. 음흠. 그다음에 최근에 한 번 있었는데 비상계엄을 때렸다가 해제당했을 때 그 직후에 윤석열 지지율이 10%좀 넘게 떨어집니다. 네. 요때의 상황을 이제 쉽게 하면 저는 공포가 크게 완화됐던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수층이 흔들린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은 사실상 내란이 재개될 수 있다. 뭐 진행 중이다. 네. 또는 제2의 뭐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네. 보수가 강화되는 흐름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파면 이후부터는 이건 좀 반전될 거라고 봅니다. 서서히. 파면 이유니까 이제 예, 이제 윤석열 잘렸고 예. 뭐 내란 진압에 서서히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이 공포형 보수들의 이탈이 시작될 것이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내란 진압이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잘 되면 아하. 10몇 % 수준까지 약화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결국은 사람들 내란 이 사람들은 종식을 아직 덜 된 상황이고 더 해야지 된다 이 말씀이네요. 내란 전혀 지금 진압이 안 됐잖아요. 윤석열 그러니까요. 하나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여론 지형이 극적으로는 안 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밀어붙여서 저쪽이 완전히 망하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쪽은 상당 정도 이탈이 나와요. 아. 그래서 내란 진압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 공포형 보수들은 설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득에서는 좀 어렵다. 쉽지 이성적 않다. 논리적 설득으로는 입장을 잘 안 바꿔요. 아하. 이게 지금 이제 결국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지금 할 것 같은데 이 네. 상황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막 충돌 같은 게 좀 아니면 갈등 같은 게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번 선거 하게 제가 볼 되면? 때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이 대선을 내란 진압을 위한 대선, 내란 진압과 사회 대개혁이 전 대선의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입장에서 내란 진압에 박차를 가하면서 뭐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국민들이 잘 단결하면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찌그러지면서 승리할 수 있다. 저쪽이. 예. 근데 만약에 그 뭐 6월 3일 날까지 잘만 기다리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자.
이러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저쪽이 아. 준동을 시작하면서. 예. 그러면 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대선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음흠. 이 내란 세력이 아닌 나머지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 대선전에 참여해야 된다. 음흠. 그리고 내란 진압을 위한 특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윤석열 재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계속 밀어붙여서 공포형 보수들이 야야 이제 이미 기울었어, 판이 끝났어, 나가지 마, 뭐 이제 우리가 이게 불질러봤자 바뀌는 거 없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대선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뒤집을 수 있는 뭔가의 일말의 기대, 내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 이런 게 있으면 뭐 계속 준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준동의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예. 조기 대선 이야기 좀 더 이어가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인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비호감도도 1등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호감도 비호감도 다 1등이 돼 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 악마와의 대상.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죄송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뭐랄까 악마화 예. 이상으로 악마화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DJ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보다 더 세다. 예. 세다. 그분들은 사실상 이제 대권 주자로 크게 발돋움했을 때부터 악마화 됐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수준 때부터 악마화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이 색깔 공격을 당한 게 많아요. 네. 과거에는 주로 이 한국의 극우 세력이 색깔 공격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주로 빨갱이니 뭐니 좌파니 이런 공격을 주로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이 색깔 공격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 도덕성 공격이에요. 그렇죠. 재판 걸어서. 네, 아니면 뭐 형수한테 뭐 했네 뭐네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지역적인 사적인 어떤 도덕성 문제 음.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대장동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빨갱이라는 식으로만 공격을 당했으면 비호감도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도덕성을 물고 늘어지면서 끊임없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타격이 됐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도덕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실력으로 지지층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파의 지지를 받는다든가 뭐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국민들 일부가 뭐 이재명을 전략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행정 실력, 성남시장 때부터의 네.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지지층을 넓혀온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게 합리적 지지잖아요. 이런 지지층은요 확 이렇게 막 늘어나진 않아요. 인기인들처럼 막 폭발적으로 지지층이 확보되진 않는데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그 늘어난 지지층이 변절을 안 해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신장되고 있어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 바뀌어요. 또 그리고 한번 지지하면. 그 소장님께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적이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 자질을 좀 갖췄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일단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라는 것도 뭐 오늘날 한국에서는 희귀한 자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대선전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뭐 당선이 되고선 만약에 정치를 잘한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락하는 일은 없고 꾸준히 확장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대선을 전후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뭐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윤석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릅니까 차원이? 아니 뭐 좀 굳이 심하게 비하면 윤석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인간이라고 볼 수 없죠. 외형만 인간이지.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인간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아. 특히 이제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 네. 예, 이제 쉽게 하면 국민들을 배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국민을 그래서 위해주는 리더를 원하죠 우리는 사실은. 맞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최대 강점은 흔들리거나 뭐 중간에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긴 한데 음흠. 국민은 끝내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음흠. 뭐 이런 거를 제가 강조했는데 그런 정치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영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프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고 이번 코너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서초에 봄 시간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탄핵이 인용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세상에서 만나보자라고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 화요일이 됐고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8대0 탄핵 인용 결정 요 부분 뭐 계속 봐도 사실 질리지 않는 장면인데 요 영상을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좀 틀어줄 수 있나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아직 저 장면을 보고 좀 뭉클하다. 또 그 내용들 다들 이게 곱씹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시간이 흘렀지만요. 그동안에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네. 저는 그 줄곧 8대0 확신한다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항상 얘기하셨어요. 예, 네. 예상대로 된 겁니다. 사실 헌재가 변론 종결을 하고 한 달 넘게 기일을 잡지 않을 네. 때는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4월 18일까지 넘기나 이런 우려가 됐던 건 사실인데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고 이제는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서는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나오는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네. 있는 대목, 그 대목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 국민들도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문. 네. 네. 이현주 변호사님께서도 아마 뭉클하게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국민이라면 다 감격하고 또 예. 예,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임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첫 번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적 주기로 일관했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서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고 획득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면 내가 이기게 되는 게임이라는 식으로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그러고서 선거 결과를 총선 결과가 뭐 거의 200석에 가까운 그 의석을 야당이 가져가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저 내란에 이르렀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적 죽이기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쿠데타는 지금 우리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정치 경제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하고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이 검찰 권력, 사법 권력을 이용한 정적 죽이기를 했었죠. 룰라 대통령이 희생물이었고요. 그리고 타이에서는 그 탁신 대통령이 주변에 농촌 지역의 표를 흡수함으로써 태국의 민주당을 말합니다. 네. 태국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내리 세 번을 모두 완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이 일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 민주당이 오히려 쿠데타를 자기네 당은 앞으로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쿠데타를 지지 선언을 해버리고 네.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도 이 위세에 눌려서 선거를 무효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두 나라를 예를 들어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쿠데타와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법 권력을 이용한 정적 죽이기 이 두 개가 모두 결합된 정말 이게 윤석열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저희는 민주주의의 파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네. 반문명, 비문명의 사회로 가는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승리고 저는 정말 우리 그 광장에 나와주신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뭐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집에서 이 열망 민주주의의 회복을 꿈꾸는 여러 국민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예, 지금도 저 말씀하면서 울먹거리는 것 같아서 아마 같은 감정들을 가지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실 좀 정치로 돌아오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정 관리를 하는데 최상목 탄핵 부분, 이 부분 일단은 법사위에 돌아갔어요. 여기 탄핵안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현안 중에 현안 같습니다. 현안인데 어쨌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네. 한덕수 총리가 물론 헌법재판관 선출 하루 만이긴 했지만 탄핵 네. 조추된 게
6명인 상태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하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정지시킨 거는 그때 한정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 사퇴를 했다는 건 결국 한덕수가 노리는 거는 윤석열 복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최상목 부총리 권한 대행은 3명 중에 2명만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왜 2명만 임명하는지도. 그게 이제 그 심리가 안 되니까 2명을 임명해서 심리를 하게 했다는 공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마은혁은 무슨 이유로 자기가 뺍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도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징계도 안 받고 그냥 그 자리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필요에 따라 조금씩만 지키면 되는구나. 네.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한 총리를 다시 탄핵 소추한다. 또 최상목 부총리를 또 탄핵한다. 부담스럽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방치를 하면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위헌 위법이 분명한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한다. 그럼 국민들이 나중에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임명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옳다. 조치라는 건 탄핵이든지 어떻든지 해야 된다. 탄핵 소추 외에는 지금 길이 없죠. 뭐 없죠. 뭐 처벌하겠습니까? 아니 입법부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이 강제력은 행정부가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로 지금 대표하고 있는 권한 대행인데 본인 말로는 법치주의하면서 법을 지키자고 얘기를 해요. 법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왜 안 따르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탄핵 결과로 이 형사재판 윤석열은 이제 뭐 불소추 특권 같은 게 없어집니다. 일반인입니다.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 어떻게 될지 요거를 좀 전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영향은 일단 법원의 부담이 심리적 부담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고인 자리에 피고인석에 현직 대통령이 앉아 있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거든요. 네. 사실 실제 법정에 들어가 보면 피고인 증인이 고위공직자인 경우 그것만으로도 긴장을 해요, 판사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증인 피고인이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 했었을 직권신문도 못하는 게 보통이에요. 네. 그냥 들어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심리적 부담이 제거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그리고 뭐 아무래도 헌법 해석에 있어서 헌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8대 0으로 이 모든 계엄 뭐 절차 이런 것들이 위법이다. 그리고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라고 엄중하게 선언한 마당에 판결문에 이거와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겠죠. 뭐 거기다가 이 형사재판도 내란 사건 진행이 되겠지만 좀 전에 말했지만 명태균 사건이라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속도를 좀 낼까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기도 지난해 하고요. 총선에서 네. 이제 이슈가 됐던 이채 양명주. 이채 양명주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네. 최상병 사망 사건 플러스 외압 사건 네. 이거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되고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의혹, 해야 됩니다. 또 명품백 수수나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 등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 네. 그리고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까지도 수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거는 바로 잡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지난 2월에 사건 이첩을 받으면서 창원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첩을 받으면서 김건희 씨 소환부터 일단 뭐 시작을 했으니까 일정 조율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하지 않을까. 태세 전환은 지금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있긴 한데 네.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의 한정적이지만 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김건희 여사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찐윤 중에 찐윤이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한 방에 날리잖아요. 맞아요.
딴 거는 몰라도 왜 그러냐? 자기보다 하여튼 본인이 와이프. 검사 출신이니까 네. 검찰이 자기를 칼을 겨누면은 본인이 무사하기 힘들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알기 사람이죠.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검찰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관련된 딸 뭐 부정청탁 지역과 특혜도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즉시 항고도 하지 않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예. 봐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쉽게 대선에 영향을 주는 수사는 검찰이 잘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내란 원인이 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걸 짚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제 착수를 언제쯤 하느냐. 그러니까요. 대선에는 2달밖에 60일밖에 없잖아요. 6월 3일이 뭐 높아 보여요. 60일인데 그 60일도 이미 벌써 며칠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예, 6월 3일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것도 뭐 정당 간 경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조직의 생존을 걸고 나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타이밍이 이 대선 때문에 국면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그게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이제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 재구속 부분이에요. 윤석열을 재구속시킬 수 있는지, 김건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사실 아직까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검찰에서 분열상이 내부적으로는 분열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용산을 비호하는 스탠스를 취해왔던 내부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호실 차장에 대한 그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도 여러 번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다음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그 구속 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직권으로 풀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 건데 네.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으면 물론 즉시 항고 포기서도 정식으로 접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는 확정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에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이걸 움직이는 축이 있고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직의 명운을 걸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도 살아남겠다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 두 세력들이 내부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도 기관이니까 어느 검사는 윤석열 조사도 하고 김건희 조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나와서 하여튼 자기 조직 살려야 되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속을 한다면 뭐 내란죄 이걸로는 어렵을 수도 있지만 직위원 직권 구속도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다른 사건도 구속영장 청구도 있고 그 부분을 예.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내란죄로 재구속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 14일부터 내란죄 재판이 본격화되잖아요.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판사 출신 한 법조인이 새로운 사건 수사가 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재구속이 되지 않겠나. 직권 남용만으로는 어려울 거고 직권 남용도 사실상 내란죄와 겹치잖아요. 같은 뭐 범죄라고 예. 봐야죠. 동일 그래서 선상에. 재판부가 직권 구속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구속 제한도 있고 다른 사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재구속은 아무리 빨라도 대선 이유가 아니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방법이라는 걸 그렇죠.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특검법을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 제 의결을 추진할 테니까 고기를 지켜봐야 그 돼요. 얘기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8개 법안이에요. 내란 특검. 네. 내란 특검이 사실 중요한데 결국 끝까지 거부권 행사돼가지고 안 됐어요. 민주당 재의결 추진한다고 하는데 가장 뭐 사실은 권한 대행이 받아들이면 또 쉬운데 국민의힘이 이탈할지 안 이탈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쪽과 탄핵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윤을 지금 지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의 지지하고 있는 30% 왔다 갔다 하는 이 세력들을 등에 업어야 경선에서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재결 추진하면은 국민의힘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 1호 당원이 파면됐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대선을 다 있어요. 이끈다? 참 이상해요. 그게 괜찮나요? 안 되죠. 그리고 이른바 김나현으로 불리는 네. 윤석열 탄핵 반대하면서 복귀를 그렇게 외쳤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 세 사람, 김나윤 세 사람 이 사람들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제대로 없잖아요. 제재도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의 국민의힘이라면은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네요. 또 김상욱 의원 지금 뭐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도 아마 요거를 좀 감안해서 재의결 추진 일정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그 내란 윤석열 파면이 내란 종식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란 종식의 첫 발을 제대로 뗐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전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돼요. 심우정 총장 얘기인데요. 심우정. 제가 저는 그 국민의힘 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매는 맞기 전이 제일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특검들이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설마 다음 대통령을 국당에서 당선시키는데 성공하리라고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이게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됩니다. 그러면은 국당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 명태균 게이트는 결국 오세훈이라든지 뭐 홍준표 다수의 대선 후보급들이 연루돼 있고 이들이 뭐 정치적인 수사에 의해서 다 뭐 파토가 나면 우리는 당의 얼굴이 없어진다라는 건데 어차피 그 사람들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매는 맞기 전이 제일 아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나간 과거는 잊고 싶어 하잖아요. 지나간 거는 빨리 덮어버리고 그냥 냄새가 나든 말든 덮어버리고 다음으로 가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국회 경내에 헬리콥터가 내리던 날을 그리고 뻔뻔하게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 법정 안에서 하던 거짓말들을 다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네들이 덮는다고 해서 덮이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종식 척결을 위해서 심우정 총장을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심우정 내란 관함 특별 상설특검 검사 수사 요구안도 제출돼 있고 뭐 심우정 총장은 지금 자녀 특혜 의혹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고발된 사건이 많긴 하죠. 상당히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나서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나섰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심우정 특검 내지는 또 뭐 탄핵 소추보다는 지금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해온 최상목을 바라보고 그리고 있어요. 그 수사할 때 경호처가 그렇게 체포 저항하는데 한마디 조치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어떻게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그대로 공직자로 계속 두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지 않을까. 그것도 민주당이 일단은 바로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고 법사위에 보냈어요. 법사위 조사로 넘긴 이유가 바로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하긴 해야 하는 게 정당한데 이 타이밍에 또 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 파면시켰는데 또 그 밑에 부총리까지 파면하러 가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내란을 직접 옹호를 안 했지만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 거는 결국 내란을 옹호한 셈이 되잖아요. 같은 거니까요.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두려워하는 거죠. 특검이 들어오면은 결국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걸 사전에 막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 그 매가 지금 매가 아파서 아플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저러는데 정말 뒤늦게 맞은 매는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무서운 건데 빨리 맞아야 되는데. 당 내에서도 김대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나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이 나름대로 그 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 특검
재의결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조그만 뉴스가 있었는데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법원에서 결국 집행 정지를 맞아요. 받아들였죠. 예.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 4대4로 거의 기사회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2인 체제의 결정이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거 명시돼 있는데도 계속 저런 그 의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바처럼, 네. 정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이게 일련의 그 국당 뭐 정치인이나 국당에서 임명한 이런 위원장들 보면은 국민들의 신뢰도는 이 앞으로 이게 내란 종식,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한 우리가 가장 큰 과제인 사건에서 국당에게 뭘 맡길까라는 그러니까. 회의감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 신동호 이배 사장 임명은 집행정지가 가처분이 인용이 됐고요. 뭐 즉시한 걸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에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에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가 헌법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은 지금의 87 체제 헌법에 있어서 내란 조기 종식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제도를 바꾼다고 순식간에 사람이 바뀝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다가도 아직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헌법을 바꾸면 거기 사람들이 바뀌어지나요? 네.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내란 심판론이 영향을 잃게 됩니다. 방금 왜 국민의힘이 개헌에 목숨을 거냐면은 개헌론이 나오면은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개헌에 뭐 5.18을 넣니 안 넣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권력 구조 개편을 4년 중임을 할 거냐 말 거냐까지 끊임없는 논쟁들이 일파바 많이 생기잖아요. 예. 전직 헌법재판관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파면되고 나서 전화 와서 아니 지금 개헌을 나는 개헌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네. 파면 직후에 개헌론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란 종식을 제대로 한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란 옹호하고 윤석열 복귀를 꿈꾼 세력들이 개헌을 주장하게 세력에 합류하잖아요. 잘못이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을 잊지 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사과 반성, 뭐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가 있어야 다음으로 나가는 건데 오늘 그 김경호 변호사가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군사 반란의 수괴로 해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가 있고 무기 사형이지만은 군 반란 수괴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맞습니다. 이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그리고 군인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다 지시했잖아요.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걸 군사 반란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개헌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60일 짧은 대선 기간도 안 맞아요, 사실은. 네. 국민 여론을 수렴할 기간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아하. 그때 국민 투표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차라리 짧은 대선 기간에 급하게 하려다 보면은 급하게 마시면 물도 체합니다.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했어요. 뭐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정치적 의도? 본인이 국회의장일 때 뭐 나라의 하고 싶어요? 대가 뭐 과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성급한 욕심이라고 그냥 선회하고 싶습니다. 좋게 이해하고 싶다. 네. 어쨌든 지금 맥락상 뭐 시간도 안 사실은 맞는데 탄핵을 거치면서 네. 본인이 이때까지 정치적 인생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거기에서 좀 가욕을 부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냥 선회해드리고 싶지만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뭐 암만 계산해봐도 필요한 시간이 38일 정도는 필요하고 최소한 예. 따져보면 한 이번 주 다음 주에 정리가 끝나야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됐지만 논의는 했지만 그러니까 항목마다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수렴해 갈 것인가의 과정과 공청이나 과정이 다 필요한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헌 쪽에 붙어 있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게 지금 뭐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나서서 바로 해치우기보다는 차라리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약속을 받고 네. 내년 지방 선거에서 할 수 그게 더 있는 낫겠네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잠깐 네네. 뭐 민주당한테 쓴소리를 덧붙이자면 예.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된 게 민주당 기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국의 시간에 그 책의 기술 부분을 그 부분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너무 아픈 부분이라서 그 속내를 다 진실을 다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의 네. 진실만을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검찰 내부의 힘의 균형을 지켜주지 않고 뭐 힘의 균형을 위해서 다른 팔을 등용하지 않고 윤석열 일색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뭐 사법농단, 국정농단 공소 유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계속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상호 협력이 이루어졌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기로 하자, 얘기하게 두기로 하겠다라고 한 4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4줄 5줄로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제 해석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볼모 잡혔다. 우리가 이 재판에서 태업하면 너네는 어떡할 건데 무죄 받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득달같이 몰려 들어가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그 뒤에가 그래서 까방권을 얻긴 했지만 사실은 이 국민이 안 겪은 고통에 분명히 일조했습니다. 그거부터 5년 동안 검찰 개혁도 못 해놓고서는 뭘 개헌 얘기를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수일련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장윤미, 김지효의 대담한 이슈합, 또 민병덕 의원하고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당사자성이 생겨버렸고 이전부터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싸워야 될 사람들을 알게 됐고 아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도 이 투쟁에 함께할 수 있구나 이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남태령에서 어딘가를 급하게 따라가거나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새를 말벌 아저씨 같다라고 인터넷 유행어처럼 그런 밈이 있었는데 이거 시민들 완전 말벌 아저씨 같네? 라는 말이 있어서 말벌 시민이라고 불리기 시작된 것 같고요.